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문화의 서회학적 이해 두 번째 강의입니다. 어, 오늘 강의는 두 개의 녹음 파일로 나눠서 할까 합니다. 양이 길기 때문에 둘로 나눴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의 그림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무엇인가요? 예, 여러분들 뭐 호숫가에서 이렇게 책을 읽다가 좀 쉬는 장면 같죠? 이 장면은 예, 싸우는 거죠? 예. 이 장면은 어린이들이 어린이집에서 놀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무엇인가요? 이 장면은 낚시를 하는 장면입니다. 자, 이 장면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남학생들은 잘 알죠? 네. 여학생들도 아는 분이 있을 겁니다. 말바퀴 놀이죠. 우리나라 어린이들이 많이 놀았던 장면입니다. 자, 이렇게 5가지의 그림을 올렸는데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체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스포츠의 어원입니다. 영어로 데스포르트 또는 디스포르트, 뛰놀다 라는 고어입니다. 12세기, 13세기 무렵에 그때 유래됐던 단어입니다. 이 스포츠의 의미는 일을 하지 않는다입니다. 일을 하지 않는다. 워크를 하지 않는다입니다. 또는 오락, 유쾌하게 시간을 보내는 모든 행위의 총체입니다. 또 놀이, 대화, 농짓거리를 포함하는 개념에서 방향전환, 싸움, 좀 디스퓨트까지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스포츠의 정의입니다. 스포츠의 정의를 여러 학자들이 발표를 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거 그리고 가장 지금 사용하는 스포츠 정의에 맞는 학자들의 얘기를 요약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루첸이라는 분은 스포츠는 놀이와 플레이와 일, 워크의 연속성상에서 위치해 있으며 경제적인 신체 활동이 제도화된 형태라고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단어는 놀이와 일의 어느 선상에 있고 신체 활동인데 경쟁적인 거며 제도화된 형태라는 것입니다. 싱글한 학자는 스포츠는 특정의 행정적 조직과 관계되고 인간의 행동의 목적을 정의하고 또 그것의 유형을 제한하는 규칙에 대해서 역사적인 배경인 동시에 그것은 경쟁, 도전 그리고 신체적 훈련, 숙련에 의해 1차적으로 결정되는 뚜렷한 결과와 관련된다고 합니다. 참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얘기했는데 아무튼 여기서는 어떤 행정적인 조직, 행동 이것을 제한하는 규칙 이런 단어가 돋보입니다. 맥퍼슨이라는 학자는 어떤 특성을 여기서 스포츠나 같은 종목의 특성을 구조화시키고 목표 지향적이고 경쟁적 그리고 시합 위주 놀이와 게임의 요소가 포함된 신체 활동이라는 단어입니다. 코콜리, 이 코콜리라는 분은 최근에 아주 근자에 발표한 이 정의인데 학자인데 스포츠의 정의를 가장 현대적에 맞는 그런 정의입니다. 스포츠는 개인적인 즐거움과 보상에 의해 동기화된 참가자들이 비교적 복잡한 신체적 기술을 이용하고 활발한 신체적 노력을 포함하는 것을 말하는 경쟁적 활동입니다. 또 하나 코클리는 이어서 발표했는데 스포츠는 잘 확립되어 있고 공식적으로 통제된 경쟁적인 활동이고 그 참가자들은 내적, 외적 보상에 의해 동기화된다. 이렇게 얘기하였습니다. 이 코클리의 얘기가 좀 정리해보면 내적, 외적 또는 개인의 즐거움과 보상에 의해서 동기화된다는 얘기고 신체적인 노력이 있다는 거고 경쟁적인 활동이 제도화된다는 거고 절 통제된 그런 경쟁적인 활동이라는 것입니다.
스포츠의 개념 중에서 놀이와 게임, 스포츠의 관계를 통제적이냐, 통제적이지 아니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 게임, 스포츠, 스포츠를 둘로 분류해봤습니다. 스포츠와 프로스포츠. 무통제, 그리고 물질적 이런 역량에 관한 부분인데, 무통제라는 건 규칙, 구조, 장비가 없다는 것이고, 또한 통제적이라는 것은 강제적이고 복잡하고 물질화된다는 것입니다. 좌측 하단으로 갈수록, 플레이로 갈수록 통제가 없고 물질적 역량이 없습니다. 애들이 노는데 무슨 규칙이 있겠습니까? 자기들이 노는 거죠. 그리고 특별한 장비도 없습니다. 애들에게는 각 손에 잡히는 것이 다 이 놀이기구가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프로스포츠로 갈수록 정말 이 제도가 있어야 되고 통제를 하고 복잡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물질화가 작용되고 있습니다. 스포츠의 구성 요소와 균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놀이와 구경거리. 플레이가 놀이죠. 그리고 스펙타클은 구경거리입니다. 그 사이에 스포츠가 존재합니다. 스포츠, 주로 놀이와 스포츠의 경우에는 참가자가 초점입니다. 그러나 구경거리의 경우에는 관람자가 초점이 되겠죠. 그리고 놀이나 스포츠의 경우에는 참가자, 선수가 되겠지만 놀이거리에는 구경거리에는 중심 인물이 있습니다. 영웅과 악당이 있습니다. 또한 스포츠의 경우에는 보상이 내재적으로 있습니다만 스포츠 볼거리로 갈수록 구경거리로 갈수록 외재적입니다. 또 행동의 근거의 경우에는 뭔가 놀이의 경우에는 확신성이 있는데 구경거리에는 재현되는 연기, 계속해서 반복되죠. 어떤 속임과 탈 스포츠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행동의 주체의 경우에는 자발적인 표현인가 하면 볼거리의 경우에는 구경거리의 경우는 잘 짜여진 연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스포츠의 경우에는 또 놀이의 경우에는 개방과 자기 창조가 있는데 볼거리의 구경거리에 가까운 경우에는 관리에서 고정된 그런 개념이 강합니다. 그리고 놀이의 경우에는 자유부동하지만 구경거리의 경우에는 예상되어 줄 수 있고 잘 계획된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놀이의 목표는 개인의 즐거움입니다. 또한 우리가 스포츠를 하게 되면 그냥 친구들하고 노는 즐기는 스포츠는 개인의 즐거움입니다. 그런가 하면 구경거리에는 관중의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스포츠는 놀이와 구경거리의 두 요소와 동시에 두 요소 사이의 균형을 잘 포함하고 있습니다. 스포츠가 놀이의 요소를 중에서 놀이의 요소를 강조할 때, 그리고 참가자 지향적이 되고 구경거리가 강조될 때는 관중 지향적이 됩니다. 코콜리가 정의한 스포츠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는 첫째, 신체적 활동이다. 둘째, 경쟁적인 활동이다. 그리고 제도화된 활동이다. 넷째, 대내외적인 보상에 의해 동기화된 사람들이 참가하는 활동이다. 이렇게 네 가지로 정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여가의 변화와 스포츠의 적용입니다. 여가는 중세말 또는 근세 초부터 현재 이르는 장시간에 걸쳐서 개인화, 개별화, 상업화, 온순화 되었습니다. 개인화라는 것은 대량 생산된 값싼 가정 오락기구와 관계가 깊습니다. 말하자면 어떤 이 기구가 이걸 갖다 옛날에는 이거를 이제 가정에서 갖기에는 너무나 크고 그렇기 때문에
가질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보급이 잘 돼서 개인화됐다는 얘기입니다. 개별화라는 것은 독특한 개인 생활 양식에 기원합니다. 그래서 각각 개인이 개별적으로 다루는 가지고 있는 그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개인화라는 건 영어로는 이제 personalized고 개별화는 건 individualized입니다. 만약에 테니스 라켓이라고 한다면은 각각 개인이 가질 수도 있고 또 각 개별적으로도 자기에 맞는 라켓을 구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개인화, 개별화가 이루어지는 걸 말합니다. 상업화는 이제 이런 여가가 사업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인데 여가 산업은 특히 문화 측면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중영화나 관광, 스포츠 등이 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온순화는 좀 앞에 있는 세 가지와는 다른 겁니다. 스포츠의 어떤 이 고유의 특성과도 관계되는 것인데 사람들이 그 즐거움을 추구하는 방식에서 인간에게 내재된 잠재된 원초적인 감정을 임의적, 충동적 방식으로서가 아니라 어떻게 되면 통제하고 순화된 형식으로 충족시키는 방식이 지배하는 경향입니다. 말하자면 그냥 내뒀을 경우에는 사람에게 갖고 있는 어떤 잔인성에 의해서 동물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잔인성에 의해서 다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포츠의 경우에는 경기 규칙으로 온순화시키고 페어플레이 해야 됩니다 하고 온순화시키고 폭력과 감정을 넣어서는 안 됩니다 하고 배제시켜야 되는 같은 그런 온순화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여가 문화로서의 스포츠입니다. 여가 문화. 스포츠하고는 또 여가하고는 어떤 맥을 같이 하지만 여가 문화라는 얘기가 또 있죠. 스포츠가 여가 문화로 자리하게 되는 그 배경과 과정은 베블란이라는 학자가 유한 계급론 Theory of Leisure Class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9세기에 산업화가 됨에 따라서 도시가 발달하고 산업사회는 이전보다 대중의 여가 시간은 오히려 줄어들게 됩니다. 말하자면 상류층에서는 여가를 여전히 즐기고 있었고 활발한 스포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상류층 계급을 이제 여가 계급으로 규정을 했는데 이 경우에 여가 스포츠 활동을 뭔가 과시적인 소비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가를 즐기지 못하는 경우는 과시적 소비가 아니라는 개념이겠죠. 이때 등장하는 것이 노동계층인데 노동계층은 부를 축적해야 되기 때문에 부가 없을 경우에는 여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가 축적됨에 따라서 새로운 여가 계층이 되고 스포츠 참여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것이 여가 문화로서의 스포츠를 말하고 있습니다. 거터만이라는 학자가 현대 스포츠의 7가지 특성을 분류해 놓았는데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세속성, 둘째 평등성, 셋째 전문성, 그리고 넷째 합리성, 다섯째 관료성, 그 다음에 여섯째 수량화입니다. 한 가지 설명을 드리면 첫째 세속성이라는 것은 세속화됐다는 얘기죠. 말하자면 옛날의 경우에는 재래의식을 중심으로 해서 고대 스포츠 올림픽이 이루어졌었는데 이제는 세속성이 더 많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평등성은 누구는 스포츠를 즐기고 누구는 하지 않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누구나 똑같이 스포츠를 즐길 수 있으며 또한 동일한 조건에서 동일한 룰에 의해서 평등하게 스포츠가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 전문성은 전문화됐다는 얘기죠. 여기서 전문성은 두 가지 이상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스포츠 그 자체의 전문성을 얘기하고 또 하나는 스포츠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현대 스포츠, 상업화된 현대 스포츠가 되기 위해서는 그냥 스포츠 자체만 갖고는 안 됩니다. 말하자면 그 스포츠를 움직일 수 있는 조직이 있어야 되고 또 스포츠를 관리할 수 있는 조직뿐만 아니라 선수 외에 선수들을 관리할 수 있는 선수의 올간, 선수가 소속된 올간, 그 다음에 관리하는 코치나 감독들, 그리고 그들의 몸 상태를 봐주는 트레이너, 이렇게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스포츠 구단의 경우에는 마케팅 부서가 또 있겠죠.
네 번째, 합리성은 rationalization인데, 이것은 어떤 룰을 만들다든지 어떠한 규칙을 만든다든지 어떤 제도가 됐을 때 합리적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뭐 이럴 땐 이렇고 저럴 땐 저러고 이러면 안 되죠. 그리고 또 이런 합리성은 미국에서 열리는 스포츠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똑같은 규칙에서 움직여야 된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 관료와 뷰로크라티제이션인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 전문성화도 관련이 있습니다. 관료라는 것은 IOC라든지 FIFA라든지 이런 것이 관료적인 제도적인 장치가 없으면, 관리하는 부서가 없으면 열릴 수가 없습니다. 스포츠의 경우에 이 관료제도가 굉장히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데, FIFA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권이 차지하는 부분도 크고, 또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도 많고, 세계적인 인기 스포츠가 되다 보니까 관료에 의해서 관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섯 번째는 수량화인데, 이것은 뭐 아주 쉽죠. 경기가 몇 경기가 열리나, 누가 얼마나 많은 스포츠 기록을 내고 있는가, 야구에서 타율은 어떻게 될 것인가, 스포츠에서 이번에 손흥민은 몇 골을 넣었느냐, 뭐 이런 것들이죠. 우사인 볼트가 세계 신기록 100m 달리기에서 세웠는데 올해는 누가 깰 것인가, 이런 것들이 수량화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스포츠의 진화와 스포츠 진화의 주요 스케일, 진화 양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복잡한데 보시는 방법을 제가 설명드리는 순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은 앞에 거트만의 현대스포츠의 특징과 많이 비슷한 부분이 있죠. 세속성, 관료성, 사회적 동질성, 사회적 거리, 전문화, 도구, 생태학적 의미, 수량화 부분입니다. 먼저 세속성을 말씀드리면 옛날의 경우에는, 원시사회의 경우에는 의례성이 본질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변해서 근대 사회의 경우에는 의례성이 줄고 세속성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대회가 열릴 때 국교에 대한 격리와 국가 연주하는 정도로 그치고 있지 않습니까? 관료성은 옛날의 경우에는 뭐 특별히 이거를 다루는 그 부서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많은 공식 조직이 있죠. 사회적 동질성은 원시사의 경우에는 이미 거기 지역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사회적 문맥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선택의 여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사회적으로 많은 문맥, 컨텍스트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 지금 소셜 디스턴스라고 하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뭐 이런 것들하고도 조금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만 조금 다릅니다. 옛날의 경우에는 경기의 그 수가 크게 뭐 차이가 없었습니다. 몇 경기, 뭐 한두 경기에 의해서 끝나버리는데, 이제는 이 많은 경기 수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야구 KBO 야구 리그만 해도 서울 뭐의 경우에도 두 군데 구단이 있기 때문에 둘 간의 홈앤더웨이 경기가 이루어지고, 대구, 부산, 광주 여러 도시에서 경기가 상호 이 홈앤더웨이로 경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몇십 경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러한 많은 경기가 변수가 됩니다. 전문화는 스포츠의 선택의 여지가 뭐 특별히 없었습니다. 그냥 축구면 축구. 저희가 어릴 때도 축구, 야구, 뭐 이렇게 뭐 농구 이렇게 크게 나눠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볼 하나만 있으면 그걸로 축구도 하고 농구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다양하게 나누고 전문화된 스포츠가 많이 있죠. 스포츠 선택의 여지가 광범위해졌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거는 구기 종목이기도 하지만, 예전 경우에는 개인적인 스포츠, 필라테스, 또 요가, 뭐 여러 가지 스포츠가 있습니다. 도구는 아주 간단했죠. 옛날에는 이 축구공이 없어서 돼지 오줌보에 뭐를 놓거나 해서 그걸로 만들어 놓고, 세팍 타크로도 그렇습니다만 대나무로 만든 이러한 이 공인데, 지금은 공도
다양하게 탄력성도 좋고 스핀도 걸리냐 어느 정도 안 걸리냐 또 무게감 뭐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만들어져서 기술이 발달하고 해서 점점 더 도구가 다양해졌습니다. 생태학적 의미는 이것이 어떠한 이 사람의 인체적인 그런 생물학적인 거하고 관련이 있느냐 이런 겁니다. 말하자면 옛날의 경우에는 이 창 던지기 이거는 무기와도 관계되겠죠. 돌 던지기, 투포환 뭐 이런 것들하고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이 바뀌었죠. 창 던지기는 그대로 있습니다만 뭐 이런 도구들이 직접적으로 생태학적으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투포환도 옛날에는 돌멩이 던지기였지만 지금은 투포환이 일종의 그 무게 개념으로 바뀌었죠. 수량화는 옛날의 경우에는 그렇게 관련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기록의 수리과 갱신이 굉장히 큰 변수로 작용하고 스포츠 스타의 가늠하고 있는 그 잣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됐습니다. 다음은 스포츠 현상의 사회학적 이해의 필요성입니다. 스포츠 현상을 사회학적으로 한번 이해를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인데 그 하나는 스포츠는 우리들의 그 삶에서 사회와 문화의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스포츠가 우리 사회, 우리 문화의 일부분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올림픽이나 월드컵, 뚜르드 프랑스 뭐 이런 것들은 200여 국에서 그 수십억 명의 그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 그 세계적인 경기입니다. 이러한 경기들은 사전에 매체에서 마구마구 보도합니다. 그리고 유명한 선수의 롤 모델이 있죠. 예. 그리고 그 유명한 선수의 그를 바탕으로 해서 영화나 소설이나 대중문화의 중요한 소재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스포츠는 문화적인 이데올로기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는 성 이데올로기, 두 번째는 계급 이데올로기, 세 번째는 인종 이데올로기입니다. 이 세 가지 상황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 이데올로기입니다. 젠더 아이디올로지. 성 이데올로기는 남성다움, 여성다움, 그리고 사회 체계가 이 조직적으로 남녀 관계가 있다. 남자와 여자는 다르다라는 그런 관념과 믿음의 망으로 이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즉 사람들은 남자 또는 여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를 정의하기 위해서 이데올로기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스포츠에서의 성 논리는 남성에는 특권을 부여하고 여성에는 분리하도록 지금까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스포츠 참가 기회를 제공하고 권장할 때나 자원을 할당하는 데 있어서 여성과 남성은 동등하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남자 축구와 여자 축구를 한번 비교해 봅시다. 남자 축구가 훨씬 더 재밌죠. 왜냐? 더 잘하고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원초적으로 그렇게 된 것보다도 여자들 축구는 원래가 그 여자 월드컵은 이게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왜냐? 여자는 약하다. 축구 경기를 뛸만 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남성과 여성을 나눠놨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계급 이데올로기입니다. 클래스 아이디올로지. 계급 이데올로기는 사람들이 경제적인 불평등을 이해하고 어떻게 보면 감내를 하는 거죠. 사회 경제적 계급 제도에서 그들 자신의 지위와 다른 사람의 지위를 이용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관념과 믿음의 망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냐? 완전히 경제적 계급 제도를 활용한다는 개념입니다. 계급 이데올로기를 받아들여야만 하는 그런 상황을 연출한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하나 예를 들면은 미국의 경우에 아메리칸 드림은 사실이다. 이렇게 이 어떤 관념을 새겨놓습니다. 그러나 기회는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또 어떻게 보면 좋은 측면이기도 하죠. 미국은 능력주의의 사회다. 보상은 경쟁을 통해 공정하게 할당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계급 이데올로기가 나쁜 게 아니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실적으로
다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 미국 프로 풋볼, 미국 축구의 경우를 얘기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야구, 미국 메이저리그 베이스볼을 볼 수 있는데, 예를 들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마이너리그와 메이저리그와의 이 선수의 차이는, 그 대우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예를 들어서 메이저리그의 선수는 어떤 그 연봉의 어떤 하한선이 있습니다. 적어도 메이저리그라면 이 정도는 받아야지. 그리고 모든 거를 저기 선수들을 위해서 다 챙겨줍니다. 그런가 하면 저 마이너리그 트리플 뭐 A, 더블 A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자기가 점심을 갖고 와서 싸먹어야 되고 운동하기 위해서 자기가 차를 갖고 오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계급을 나눠 놓습니다. 다음은 인종에 관한 이데올로기입니다. 인종 이데올로기는 사람들의 피부색과 같은 특이한 신체 특성에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그들이 인종으로 분류한 의미에서 사람들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하는 관념과 믿음의 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소수민족과 유색인들을 상징적으로 억압하는 스테레오타입 과정은 지배 집단과 소수민족 간의 차이를 아주 자연스럽게 만드는 문화적 의미를 창출한다고 코크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미국의 경우 흑인 선수는 미식 축구나 농구와 같은 인기 있는 그런 스포츠, 관람 스포츠에서만 높은 비율로 참가하고 있고 쿼터백이나 또는 그런 포지션에서는 백인을 중용하지 않습니다. 야구의 경우에도 내야수는 주로 백인이 많이 있습니다. 스포츠 현상의 사회학적 이해 필요성에서 세 번째, 스포츠는 중요한 사회 제도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스포츠가 다른 주요한 사회 제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스포츠 자체가 또한 사회적 제도, 제도적 속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인간의 욕구 충족, 움직임의 요구, 유의, 경쟁, 오락의 욕구를 충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행동의 유형이 규정됩니다. 말하자면 시합 장소, 룰, 규칙, 성취 등급 이런 것들이 어떤 사회적인 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사회적 행동은 사회적 역할에서 조직을 구성합니다. 감독이 있고 코치가 있고 선수, 심판, 임원 등이 있는 것이 그러한 것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또 사회 안정과 통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회 질서에 동조하고 문화적 질서를 부여하는 것이 스포츠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또한 다른 사회제도와 상호작용을 하고 서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스포츠는 중요한 사회제도들과 연결되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